전대인의 뉴스를 책임져 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정확하고 쉽게 전달해주는 방송, 방사연의 스포트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전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백소영입니다. 오늘 방송 전북대학교 방송국 황소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왔더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즐거웠던 연휴 주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한번 속속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로 1부를 시작합니다. 중국 헝다그룹 운명의 날, 부동산 재벌 몰락하나.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에 중국 경제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1,400억 원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지난해 헝다의 총 부채는 1조 9,500억 위안, 약 356조로 중국 국내 총생산의 2%에 달하며 직원은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골마 터진 환부를 단번에 도려내기엔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중국 경제를 좀먹도록 방치하는 건 훗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대만은 죽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디폴트 사태로 금융 리스크가 고조된 중국이 발목을 제대로 잡혔습니다.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부동산 업체가 존폐기로 해서자 2008년 미국 투자은행 4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사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헝다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뉴욕, 홍콩 등 주요 증시는 21일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만 헝다 사태가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헝다가 시장에 유통시킨 저신용등급 하이리드 달러채는 중국 전체의 16%, 아시아의 11%에 달합니다. 아시아에서 발행 규모가 가장 큽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헝다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중국 건설사들의 달러화 채권 디폴트가 본물을 이룰 것이라고 지속했습니다. 한국일보 김광수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이가 중국 전반의 경제와 그를 넘어 전 세계의 금융을 뒤흔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생소한 것들이 많은 기사였던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헝다그룹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헝다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본 그룹의 창업자 쉬자이는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세계 22위, 중국 3위의 부호라고 합니다. 네, 세계 22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중국 3위면 큰 영향력을 가질만 하네요. 그렇다면 헝다그룹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헝다그룹이 발행한 채권 총액은 293억 달러, 약 34조 7천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에 따른 지급기일이 차례로 돌아오는데 어제 23일이 1억 1,953만 달러로 첫 고비였습니다. 총 자산에 비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금액이지만 헝다는 현재 은행 대출 이자조차 내지 못할 만큼 잔고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고비인 어제 23일만 넘겼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 후가 더 어려워지는데 바로 이어 29일 4,500만 달러를 비롯해 연말까지 6억 6,800만 달러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내년에는 채권 원급 상황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설령 이번 달에 디폴트를 피하더라도 갈수록 채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디폴트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게 맞나요? 네,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 만기일에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보통 디폴트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민간 기업인인 경우에는 경영 부진이나 도산 따위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 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급 불능 따위가 원인이 됩니다. 영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5일 헝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영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15일 헝다의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정크본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헝다가 파산하면 중국 건설상과 중소형 은행의 연쇄 파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헝다그룹의 몰락 이유로는 무엇이 꼽히고 있나요? 문어발식 확장이 독이 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1997년 광저우에서 시작한 헝다는 중국 부동산 광풍을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전국 도시 280여 곳에서 1,300개가 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대출로 땅을 매입해 집을 빨리 짓고 이윤이 적더라도 빨리 파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2위 부동산 업체로 몸집을 불렸습니다. 네,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분의 사업들도 진행했던 건가요? 네, 헝다는 부동산을 넘어서 전기차, 보험, 관광, 생수 분야로 진출하더니 프로축구 구단까지 인수하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채를 규제하면서 성장 가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중국 당국의 규제가 영향을 끼쳤군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중국 주택건설부와 인민은행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해 8월 보유현금의 부채 한도를 맞추는 3대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부동산 대출 상한, 올 3월에는 경영 대출 자급의 부동산 유입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에 헝다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는 리먼 사태를 떠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 같이 현 상태를 두고 제2의 리먼 사태로 증폭될까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는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려도 많지만 헝다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중국 전체 은행 대출 총액의 0.3%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평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헝다의 디포트로 시장이 당분간 혼란에 빠질지 모르나 디폴트 도미노로 확대되지 않는 한 중국은 경영 부실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고 경제 전반에도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신선하네요. 네, 물론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은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기에 함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았던 주제였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 좋았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황세현 기자와 함께하는 황세현의 스포트라이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주의 분야를 선정해 분야별 뉴스를 소개하는 2부. 오늘 2부에서는 사회부 분야의 뉴스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뉴스로 오늘의 2부를 시작합니다. 추석 앞두고 극단 선택한 부, 유서엔 젊은 팀장이 못살게 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친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족들은 발인도 치르지 못한 채 가해자로 추정되는 직원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22일 오전 기준 7,6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직장인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는 30여 년 넘게 국내 3대 통신사 중 한 곳에서 몸담아 왔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다 못해 2021년 9월 15일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큰딸을 시집 보낸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의문이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만 가진 채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그러던 중 집에서 유서가 발견됐고 유서 내용도 평소 아버지가 불만을 토로하실 때도 특정 인물만 지목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쯤 나이 어린 팀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아버지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아주 오래전 일을 들쳐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하며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고인의 발인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저희가 원하는 건 54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라며 하루빨리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김자아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결국 추석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서를 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유서는 공개가 됐나요? 가족들에 의해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었는데 유서에는 회사에 젊은 팀장이 한 명 왔는데 나를 너무 못살게 군다. 출근하는 게 너무 지옥 같다. 나이도 어린데 너무 화가 난다.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너무 많은 험담을 한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이야기해 소위 이야기하는 왕따 분위기를 만든다. 나보다 젊은 팀장이 온갖 욕설과 무시성 발언을 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괴롭다. 사람이 싫다, 무섭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기사에 있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자녀가 평소에 아버지가 불만을 토로하실 때도 특정 인물만 지목하고 있었다고 밝힌 것을 고려해 이 유서에 나오는 젊은 팀장이 괴롭힘의 주동자였을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괴롭힘의 주동자로 이야기되고 있는 팀장은 현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응답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은 아버지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팀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빈소를 찾아온 지사장에게 부탁해 2시간 후 팀장이 빈소에 찾아왔다. 해명을 하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수차례 질문했지만 오해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조차 없는 팀장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측과 회사 노조에서도 별다른 대응이 없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유족은 이에 회사와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명확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유족이 정확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가해자 측뿐일 텐데 무응답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니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은 현재 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현재 제정돼 있습니다. 2019년 1월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에 해당하며 넓게는 법률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율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괴롭힘이라고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요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보통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와 수준이 너무 달라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유급휴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조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이 현재 제정은 되어 있군요. 그럼에도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과 현실은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2.5%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갑질 신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신고한 경우에도 71.4%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신고 이후 오히려 보복 갑질을 당한 경우도 67.7%였다고 합니다. 네, 저 같아도 이런 보복 갑질을 당한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까지 신고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혼자 앓다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학교를 졸업해 취업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서 폭력은 이름만 바뀐 채 어느 곳에든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며 돕는 더 따뜻한 문화들이 그 자리들을 대신 채우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일어난 황당한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세상에 이런 일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배우 서희숙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짜 사망설에 휩싸였던 사건입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이 뉴스는 국민일보 권남현 기자의 기사의 저작권이 있음을 먼저 알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짜 사망설에 휩싸였던 배우 서희숙이 루머 유포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우 서희숙, 오는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게시물은 서희숙이 전날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는데 특정 언론 매체와 기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으나 이는 기사 형식을 빌려 한 네티즌이 작성한 가짜뉴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희숙 소속사 퀸텀 AN 측은 지난번과 내용이 거의 흡사한 글이 또 올라와서 이번에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희숙 본인도 언론에 저 잘 살아있다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진짜 궁금하다고 황당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희숙은 지난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글로 인해 사망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가짜뉴스로 몰상식함을 드러내며 황당함을 산 이번 주 세상에 이런 일도였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채민, 그리고 진행의 저는 백소영,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